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BSI 입시 설명회 대표 강사 박소연입니다. 강사가 좀 이렇게 신비롭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도착해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미 제 얼굴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한 40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찍 왔으니까 좀 널널하게 주차도 하고 생각을 딱 했는데 이미 만차. 자리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왔더니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그대로 그때부터 앉아 계셔가지고 인천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요 열기가 굉장히 뜨겁구나 하는 거를 체감을 했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입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대상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만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오후에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예비 고1의 학습법과 EBSI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싶으신 말씀은 2부의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저의 내용은 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입시 설명회를 나갔을 때는 내용 자체가 학생들 대상이라서 막 이 친구들에게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줘야지 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니 다 학부모님들만 앉아 계셔서 굉장히 난감해서 막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요령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집에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고양시에 있는 덕이중학교에서 중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제가 그 중3들을 지금 2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고등학교에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계속 지내왔었고, 제가 용인 지역에서 일산 지역으로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한간에 그 도시 괴담처럼 전해지는 그 중2 학생들에 대한 그 온갖 두려움과, 그래서 내가 가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찰서에 불려가진 않을까, 뭐 막 가출 청소년들을 잡으러 다녀야 되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중학생들도 여전히 그 사람이고 또 착한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 아직은 그런 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만 오래 있었을 때는 같은 선생님이지만 고등학교에만 계셨던 분들은 중학교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3 자녀를 이제 첫째로 두고 계신 그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이 그 이전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만 해도 고1 담임, 고3 담임 하고 있으면서 올해 1학년 신입생들이 내신 최저 점수가 뭐 120점이래, 뭐 100 몇 점이래 해도 그게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없었고요. 190 몇 점이래 해도 얼마나 뛰어난 건지 별로 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감이 생겼죠.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하게 됐고, 중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여러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게 될 소스를 좀 얻었기 때문에 또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고3 대상으로 한 생명과학 원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고1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하게 될, 새로 만나게 될 고민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학습법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EBSI 홈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아주 간단한 소개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예비 고1이 하고 있는 고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간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눠보고 하니까 일단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좀 있어요. 이제 중3이잖아요. 2학기고 하니까. 근데 학부모님들 생각과는 달리 내가 과거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생각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거는 내가 봉사활동 좀 미리 채워놓을 걸. 지금 뭐 이제 마감이 가까워오죠. 봉사활동 미리 해놓을 걸.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상에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상이라도 몇 개 더 따놨을 텐데, 아니면 임원이라도 뭐 한번 해볼 걸, 학급 회장이라도 좀 해볼 걸, 이런 후회들이 많고, 공부는 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후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이니까 집에 가셔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죠. 제가 오기 전에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기도랑 어떻게 좀 다른지 봤더니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준화 지역이고, 뭐 지금 특성화고나 예고 같은 전기 고등학교는 지금 이제 10월 정도에 입시가 있을 예정이고, 일반고, 그다음에 뭐 국제고, 외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 그 12월부터 시작이 되죠. 마침 2부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 김성길 선생님이 인천 연수 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에서도 선호 학교들이 있으니까 어떤 학교들이 선호가 되나요, 인천에서는? 그랬더니 연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통은 선호를 한다고 연수 여자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내용이죠.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뺑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일지망에 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제고 외고를 한번 도전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지금 현재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언제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중간고사 점수를 최대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게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희망을 받아보면 현재 진로 희망을 정한 친구들은 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한 친구들도 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사, 하나는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을 탐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니까 너무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자연계, 인문계 정도는 정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은 탐색 과정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본인들도 별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되면 정해지겠거니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게 아이들에게는 거의 전부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담임 선생님이 불러다가 상담을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상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그 담임들이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하면 상담이 막 끝났어요. 오늘 끝났는데 내일 선생님 다음 상담은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을 참 좋아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주 상담 내용은 아무래도 그 학업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너가 이번에 성적이 이런데 요건 왜 그랬을까? 저거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은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남자친구는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나의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하는 그런 좀 거리감이 있는데, 중학생들은요, 제가 교무실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언제부터 사귀었고 언제 헤어졌는지를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선생님 누구랑 사귄대요. 또는 본인이 와서 선생님 저 어제 누구랑 사귀기로 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와서 선생님 저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트러블이 아닌 이상은 친구 간의 트러블로 힘들어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생겼어요. 학교를 안 나가요. 갑자기 체험을 20일을 씁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거의 전부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과 SNS 상에서 막 싸우고 댓글 전쟁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귀에 안 들어오니까 일단 중학교 시절은 다 보내고요. 좀 그게 정리가 되면 겨울방학 때부터 학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나가시면 그때는 좀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저희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당장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조금 진짜 본인이 절대 못 나가겠다 하면 체험학습을 써서라도 잠깐 쉬었다가 그 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오기 전에 고1 담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상담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은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는데 중학교를 경험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이 한 70점 아니면 80점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중학교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였어? 그랬더니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늘 90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고1 겪어보니까 시험이 너무 어렵대요. 이거는 그냥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어나더 레벨로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피곤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 이상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보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중학교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고등학교는 무조건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내야 돼요. 만약에 시험을 너무 쉽게 내서 100점짜리가 수두룩하다, 1, 2등급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제 등급이 떡진다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불리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별을 해내야 돼서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좀 적당한 수준으로 냈다, 그러면 평균이 한 60점 정도 되면 잘 낸 시험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만약에 평균 60점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중학교는 한 80점 정도, 그 평균이. 그렇게 해서 쉽게 내고, 그 이유는 A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는 필요가 없고 A 90점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국제고,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 사회는 일단 A등급을 받지 않으면 거의 지원이 불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달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갑자기 실험적으로 내가지고 90점 이상이 몇 명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건 또 본인이 책임이 사실 있는 거죠. 아이들 진학을 좀 방해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쉽게 낼 수밖에 없고, 저는 과학이라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지만, 일단 중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뭐 인문계를 갈 학생들, 자연계가 학생들, 아예 진학을 안 할 학생들도 있고 예술 쪽으로 나갈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지식적인 거를 물어보기보다는, 내년이면 까먹을 거 물어보기보다는 진짜 큰 원리, 뭐 진짜 뭐 실험을 설계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하면 좋을지, 이런 큰 틀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더 이상 쉽게 낼 수 없을 정도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근데도 평균 60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인데, 진짜 점차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런 소린가 싶기도 하고, 일단 중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내용 중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지금 기가 죽었다, 시험을 좀 쉽게 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평균이 30이든 40이든 80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등수가 중요한 거죠. 상대적인 위치.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고, 오히려 평균이 너무 높게 돼 있고 아이들이 쫙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대학별 환산 점수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대학교들도 그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권 학교들을 점수로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평균이 낮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평균 근처에 모여 있으면 그런 환산 점수에서 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험 쉽게 내달라고 민원 넣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계속 연습을 해나가야 수능이라는 더 어려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한 거는, 일단은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도 늘어나고 학원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죠, 학생들이. 지금은 중학생들이 뭐 공부를 요즘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지역마다 좀 다른 편차들이 있겠지만, 제가 끝나고 어떤 친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어디야 물어보면, 남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디 있을까요? PC방이죠. PC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런 여유가 사실은 얻기가 힘들고, 뭐 주말에만 좀 간다든지 그렇게 돼서 일단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고1 때는 특히 그래요. 그 다음에 수업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 이유가, 일단 중학교 수업은 45분 수업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에요. 그리고 수업의 어떤 밀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중학교는 요즘 자유학기제라든지 여러 모둠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죠. 들어가면 애들 앉히는데 5분이 걸려요. 딱 5분 걸립니다. 앉혀서 책 펴는 데까지. 막 뒤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자 이제 앉자 하면은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는 자기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둠 수업이라도 할라 치면 이제 그 책상 맞추고, 뭐 그런 준비물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끝나는 종 땅 치고 나면 애들은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 한 2, 3분 전에는 뭐 다 정리하고 교구 다시 걷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중학교에서 1시간 동안의 수업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들어가면 한 1분이면 정리가 되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다 앉고. 이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고 거의 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수업을 해요. 아직도. 물론 이제 고1 정도 되면은 모둠 수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둠 수업을 하더라도 밀도가 다르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가끔 너무 이제 진도가 빠듯해. 아니면 얘기할 게 조금 남았어. 그럼 1분, 2분 정도 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같으면 난리 나지만 고등학교는 그걸 안 들으면 본인들이 손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다르고 그 순서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중간에 놓쳐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제가 다 겪어보고 이 친구들에게 뭐가 부족할까를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체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중학교 요즘 아주 좋은 점이 체육 수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그래서 학생들이 뛰노는 시간은 많이 들어서 그럼 운동 체력은 늘어났을 수 있으나 앉아서 공부하는 학업 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방학부터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활용 능력이 부족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점심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다. 100% 숙제예요. 학원 숙제가 아닌 거를 점심시간에 잡고 있는 학생들은 전교에서 한 5명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학습, 자습을 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한 문제인데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 해독을 못해서 틀립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뭐 연간 강수량에서 연간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이게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매 시험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친구들에게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거를 계속 비교해가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업하면서 이 문장 똑같은 내용을 2개 띄워주고 같은 내용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명과학 수업을 하다 보면 자, 이 세포에다가 어떤 물질을 처리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떤 물질을 거기다 넣어줘서 뭔가 그거에 대한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리했다고 하면은 없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반절 이상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서 쟤 좀 처리하고 와 하면은 걔를 없애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안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집중력과 탐구 사고력이 부족하죠. 요즘 학생들은 영상 세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를 검색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검색창에 검색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중학생들은 그림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저희가 논리적인 흐름을 쫙 짚어줘야 되는 수업이 반드시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서 자, 이 실험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변인 통제에 대한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또 가려고 하면요, 애들이 갑자기 눈동자가 공허해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영혼이 탈출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짚어 나가려고 하는 낌새가 있으면 바로 영혼이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밀도에 적응 못하는 거죠. 집중하는 연습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입학하기 전에 고교 생활의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내가 인문 계열로 대학 진학을 할 것인지 자연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지 결정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고, 또는 학교 생활에 대한 무슨 동아리를 들어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또는 내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한 번은 뭐 학급 회장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좀 헤맬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선택인데요. 제가 과학교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있을 때 과학, 수학 동아리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막 골라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또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좀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과학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했다가 1년 내내 고통받고 다른 동아리로 옮기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에 흥미가 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거기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면 참 좋고, 고등학교 동아리는 물론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긴 하지만 또 그 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춤추는 게 좋다. 그럼 동아리 정도는 또 댄스부 해도 괜찮거든요. 뭐 대학에서 너 댄스부 했니? 날라리네? 이런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자기에게 맞는 동아리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공부량 찾아야 돼요. 이따가 제가 그 학습 방법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텐데 고3이 되기 전에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또는 30분 동안 얼마만큼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얼마만큼의 단어를 외울 수 있는지를 알아놓는 게 필요해요. 그게 고1 때 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1 정도 되면 느낌이 와요. 내가 다른 학생보다 이해력이 더 뛰어난 편인지 아니면 평범한 편인지가 와요. 근데 거기서 뭐 평범하거나 떨어지면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떨어져. 그러면 시간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설정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꼭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다음에 요즘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바쁘죠. 저희 그 뭐 부모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저 시험 공부만 제대로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늘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학교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지금부터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거기서 이제 끝났고 뭐 집에 가서 공부한다든지 전혀 없었고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는데 너무 많이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잘렸어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다가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갑자기 사람이 됐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 보면 내 친구들은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나 혼자 낙오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한 반에 3사람이 되는 애들은 1명 또는 2명이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운이 좋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일단은 저만의 학습 루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등교를 해서 조회 시간 전까지는 뭘 하고 뭐 1교시 쉬는 시간엔 뭘 하고 이런 것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딱 그 루틴대로 내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수량화, 정량화가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고3 때 생활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조회를 하기 전에는 그 국어 맨 앞부분 화법과 작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딱 책상 속에 넣어놓고 조회 전엔 그것만 얼만큼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교시 수능 과목이 국어고 맨 처음에 푸는 부분이 화법과 작문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익히는 연습. 그 다음에 조회 후에 쉬는 시간, 1교시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게 다 정해져 있고요. 화장실은 2교시 쉬는 시간에 갑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3이니까 가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저렇게 간절함이 없어서 잘 안 되고요. 보시면 쉬는 시간에는 딱 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2개 푼다든지 아니면 영어 지문을 2개 풉니다. 그러면 10분이면 영어 지문 딱 풀고 답 찾고 답을 채점하는 것까지 해서 전 딱 끝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종치고 올라오시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몰랐던 단어 체크해 놓은 거를 단어장에 적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실 때까지.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자 이제 앉아라 책 펴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단어 외워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책 덮어 하면은 진짜 딱 덮고 그 수업에 집중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안 듣는 애들은 하수예요. 저 고3 때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뭐 문과 과목 하나 배우잖아요. 그쵸? 역사 과목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노트 필기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매 시간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1시간 빼먹고 2시간 빼먹다 보면은 집중하는 그 흐름이 깨집니다. 인강을 듣다가도 저도 모르게 정신을 놓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집중하는 연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나 뭐 자습시간에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때는 과탐, 사탐 공부 아니면 수학 공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공부들을 저기다가 해서 하게 되고요. 저렇게 잘 보시면 독해 지문 2개 그 다음에 뭐 한 파트 뭐 10페이지 이렇게 가죠. 만약에 제가 자습시간 3번째에 수학 공부라고 적어놨다면 한 페이지를 공부해도 한 거고 2페이지를 공부해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10페이지, 10페이지라고 딱 해놓으면 9페이지를 공부했으면 많이 한 건데도 조금 그렇죠. 못했죠. 그럼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날 그걸 보충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량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수량화하면 보통은 계획이 밀려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끼워 넣었는데 나의 능력은 아직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좀 널널하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 완료를 했다는 그 자신감을 얻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 됐어. 그러면 조금씩 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1시간 동안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10분 동안 어느 만큼 단어를 외울 수 있는지가 이제 자동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자습 시간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럼 그 남은 시간 30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해야 제대로 한 건지, 알차게 쓴 건지가 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루틴이고 수량화 정량화되어 있는 계획을 매일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그 계획을 실천을 하는 건데, 저는 고3 생활이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이거를 다 동그라미 치고 집에 갈 때 그 상쾌한 기분. 좀 고3이 하루하루가 상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그 기분을 좀 느껴가면서 고3 생활을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질문 리스트, 질문 노트를 만들라고 해요. 그 과학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중3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학기 초에, 자, 내가 과학이니까 네가 과학 질문은 언제 어디서 몇 시간이고 하든 내가 다 대답을 해줄게. 대신에 네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노트에다 따로 거기 적어놔. 그래서 무조건 질문하고 넘어가.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실천을 했고, 마지막에는 다 예상이 되시죠?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나중에 물어봐야지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과목별로 상관없이 내일은 이 질문을 꼭 선생님한테 하고 넘어가야지, 또는 친구들한테라도. 그래서 그거를 그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 영어 단어장이 있죠. 그러면 외워진 단어, 안 외워진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체크해서 안 외워진 거는 별표 하나. 근데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복습했을 때 또 기억이 안 나면 별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별표가 많다. 그러면 그 주 끝날 때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집중 공략해야 되고요. 단권화 교재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뒤적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비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학습법의 팁이 되겠습니다. 글씨체가 달라지면서 밀렸는데, 계획을 현실성 있게 잘 세우고 시간 활용을 하는 것만 잘해도 굉장히 훌륭하게 고1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지금 상위권 친구들의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중하위권 학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건데, 첫 번째는 강의를 하루에 5개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했다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앞에서 선생님이 떠든 거니까 내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으면 최소 1시간 복습을 해야 맞아요. 그쵸? 그럼 5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5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성적이 항상 제자리인 거죠. 저의 권장사항은 1시간짜리 강의 들었으면 2시간 복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복습 2시간 해야 돼 그러면 제가 해봤는데 복습을 10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복습은 그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복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글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노련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도 1시간 들었는데 그 교재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아 내가 공부를 했더니 다 내용이 이해가 되네 하고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고3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급하니까 막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을 막 구해서 비싼 돈 주고 구해가지고 막 풀어요. 근데 실력이 안 되면 오히려 학습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 그 같은 맥락에서 평가원 기출문제 6월, 9월 모의평가랑 수능 문제는 그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설에서 만들어낸 고난도 모의고사 이런 거 빼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나는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미리 맛을 봐야겠다 하면 1번, 2번이랑 똑같은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 좋은 문제고 아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가 다 된 다음에 풀어야 돼요.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점을 찾아서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 노트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친구들한테 그 상담을 하면서 너는 어떤 과목이 제일 잘 안 돼? 그랬더니 국어가 잘 안 된대요. 이제 저는 보통 이과 학생들이 담임을 하다 보니까 국어가 잘 안 된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일주일에 공부 시간을 100으로 잡았을 때 네가 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 그랬더니 한 50은 수학, 30 영어, 15에서 20 과탐. 그러면 국어는 거의 공부를 안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저절로 되겠거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네가 국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국어의 비중을 늘려야지.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진짜 미련한 짓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점차 뭐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일단 못하는 부분들은 잡고 가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 탐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생명과학에서는 유전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유전 파트가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풀 때마다 틀립니다. 근데 유전 파트 공부는 안 해요. 왜? 하기 싫거든. 막 풀려야 재미가 나서 하는데 계속 틀리니까 안 해요. 근데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걸 바로 잡아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아까 그 첫 번째 내용과 연관된 복습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방법이라서. 그래서 복습이 제대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딱 꺼내놓고 풀게 했을 때 앞에 정리된 부분 안 보고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서 풀었을 때 80%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복습이 된 거예요. 완전 고난도 문제 말고 뭐 개념 확인 문제나 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80% 이상이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풀려야 돼요. 근데 그냥 내가 강의 듣고 한번 쫙 읽어보고 풀면 50% 맞기 힘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백지복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백지복습은 실제로 어떤 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백지를 꺼내놓고 해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런 거 올려놔요. 2단원에서 제가 딱 강의를 했죠. 그러면 보시면 큰 제목들만 있습니다. 저 틀을 올려놓고 니네가 복습을 제대로 했으면 저거 채울 수 있어야 돼. 저기는 번호라도 있지 여기는 그냥 거의 비어 있어요. 그냥 순서만 있죠. 니네가 복습이 다 끝났으면 그냥 맨종이 저거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이 백지복습법이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지 않는 게 이 백지복습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겠죠. 처음부터 적어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은 하기 싫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는 친구들은 정말 효과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나 아는 것 같았는데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체크가 돼요. 자기의 약점이자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는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문제집에 있는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그 큰 제목들만 써놓고 그냥 과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별거 없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백지복습법이고, 이제는 과목별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입시 설명회를 올 때마다 국영수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 과목에 대한 학습법을 그냥 얘기를 해도 돼요.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과탐인데다가, 과탐은 또 여러 개 선택하는데 그 중에 생명과학이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면 그거 들을 필요 없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EBSI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부법 Q라든지 좀 더 예전에 있었던 공부법 특강 같은 강의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거기 과목별로도 공부하는 방법, 내신 공부법, 뭐 수능 공부법,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요. 가서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법 Q? 이게 공부법 Q가 조금 더 최신 강의고, 이게 예전에 했던 강의죠. 근데 이것도 내용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탐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따가 2부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시겠지만,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예전과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계열 구분 없이 두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계열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이따 2부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을 선택을 할 때 탐구는 여러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변경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고3 여름방학 때 바꾼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탐에서 사탐으로. 온갖 방황을 다 한 다음에 그렇게 바꾸는 친구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중간에 있다가 안 되겠는데 하고 바꾸면 그 과목, 다른 과목이 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골라야 되고, 지원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연관성 있는 두 과목을 택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면 공부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고, 자신 좋아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만약에 진짜 잘 모르겠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과목,
생명과학은 지원, 생원이 1등, 2등입니다. 근데 2과목은 정말 선택자 수가 전국에서 뭐 4,000명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 과목에서 정말 이 과목 막 파고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내가 공부한 만큼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EBSI 활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 제가 EBS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아마 지금 EBS 중학에는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학이랑 수능, 라인은 아예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I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 맨 앞에 보면 고1, 고2, 고3 N수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고3 N수로 설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고1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럼 저 고1을 클릭하시면 밑에 내용이 바뀝니다. 고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래서 선생님이나 뭐 강좌 소개, 그다음에 EBS 교재에 대한 내용, 풀 서비스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뭐 모의고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학력평가, 모의평가, 그다음에 수능, 그런 거에 대한 풀 서비스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춤 문제 같은 거를 활용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 추천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문제 추천되고 이런 시스템이 훨씬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지금 친구들은 보통 그 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을 찾아봅니다. 제가 EBS 선생님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EBS 한다면서요? 그래서 유튜브 땡에서, 유튜브 별에서 찾아봤어요. 내가 EBS 선생님인데 왜 EBS 사이트에서 안 찾아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거기서 찾아서 강의를 봐요. 근데 거기도 저희가 올린 거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경로는 아닌데, 근데 EBS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자기의 진도율, 얼만큼 남았는지, 그 다음에 질문도 가능하고 선생님이랑 수강후기로 소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좀 현명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구석구석 굉장히 숨겨진 기능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능들 많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친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선생님마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어떤 강의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강후기 게시판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저를 그냥 교과목 선생님이 아니라 약간 인생의 멘토라든지 약간 엄마처럼 활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좀 혼내주세요 하면 진짜 막 열심히 혼내고요. 그다음에 막 안 오면 가끔 요쯤 되면 수강후기를 남겨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그 전에 달아놨던 수강후기 그 댓글로 막 왜 안 와? 요즘 어디 갔어? 뭐 어디로 사라졌어? 도망갔니? 막 이런 거 해놓고 나중에 오면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바빴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다 뭐 전과목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하고 그 선생님하고 친해 놓으면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편지 봉투가 아니고 서류 봉투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서류 봉투에. 거기 열어보니까 A4 용지에 11장의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다가 저랑 이제 댓글로 얘기를 주고받고 좀 이제 독려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지금 자기의 입시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재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선생님하고 그 나눴던 내용들이 많은 힘이 됐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편지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장문에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고 제자와 그 학생 관계가 제자와 선생님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신 이 입시 설명회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입시 설명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내용은 2주 정도가 지나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입시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지역의 내용, 또는 저는 과탐이었는데 국영수 선생님이 진행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김성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가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